우리 시장이 달려가지고 2,600이 아니라 지금 뭐 2,640포인트도 안착하고 예. 코스닥은 뭐 900을 갖다가 곧 찍으려면 찍을 수 있고 환율은 1,291원 50전인데 전일 대비 12원 20전 하락에 이제 1,300원에서 좀 멀어지고 불과 얼마 전까지 무슨 뭐 미국 부채 한도가 어쩌네 무슨 뭐 전 세계 긴축이 아직도 끝이 안 났네 이러면서 걱정들은 많았습니다만 시장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이 와중에 지금 교수님 하나하나 좀 이렇게 짚어가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 사실 뭐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합의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무슨 상향한 게 아니고 당분간 그 부채 한도 적용하지 말자라고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15년 1월까지는 부채 한도 적용하지 말자. 아니 막상 닥치면은 그렇게 적용하지 말자 할 걸 갖고 뭘 그렇게 세상을 괴롭히죠? 글쎄 말이에요. 서로 싸워야지 맛인 것 서로 같습니다. 싸워야 맛이다. 근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넘어간다고 해서 마음 놓을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좀 워닝을 바라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미국 저는 그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내외 불균형. 예, 대내 불균형이라는 거는 미국 각 경제 주체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죠. 특히 그 연방정부 부채가 제가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네. 2011년에 저 S&P가 연방정부 부채 늘어난다고 그때 국가 신용등급 한 단계 떨어뜨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 GDP 대비 93%였어요. 예, 그런데 지금 123% 정도 되거든요. 그때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예, 그리고 대순부채도 뭐 그때 20%대였는데요. 예, 지금 거의 55%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GDP 대비로. 예, 예. 그래서 이런 거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는데 여기서 연방정부가 계속 그 부채를 뭐 발행하려면은 국채 발행해야 되거든요. 네. 예, 부채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근데 제가 요새 고민인 거는 미국 연방정부가 뭐 조만간 1조 달러 국채를 발행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연내 뭐 한 1조 달러 내외로. 예. 근데 그 국채를 누가 사줄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면요. 미국 거 국채 발행한 거를 외국인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연준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 나머지는 미국 그 금융회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예. 그런데 외국인들이 2015년에요. 예. 미 국채를 거의 35% 가지고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예, 그런데 작년 말 뭐 올 1분기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23%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미 국채 비중도 줄이고 있지만 수준 자체도 규모도 줄어들고 있어요. 주로 중국이 팔고 있죠. 저기는 이제 외국인 비중에는 이제 저 미국 아닌 나라들의 중앙은행들도 포함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 중국이 뭐, 네. 2013년에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한 1조 2,700억 달러 이 정도 미 국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올 뭐 3월 말 통계 보니까 8,600억 달러로 많이 줄여버렸거든요. 진짜 많이 줄였네요. 예, 중국이 이제 미 국채 팔고 금을 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미 국채를 파니까 누군가는 사줬어야 했는데 그동안 연준이 사줬죠. 양적완을 단행하면서. 그래서 연준 비중이 뭐 한 10%에서 20% 이상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예. 네, 그런데 문제는 연준이 지금 물가 때문에 양적 긴축을 단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연준도 미 국채 팔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외국인도 팔고 연준도 줄여야 되고 그럼 결국 금융회사들이 미 국채를 사줄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얼마만큼 많이 사줄 것인가? 뭐 미 국채를 1조 달러 연말까지 뭐 발행한다면은 뭐 그만큼 국채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니까 뭐 주식을 살 돈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미국 금리가 뭐 우리나라 금리보다 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국채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계속 그 미 국채 줄인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상황 이제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한번 여쭤보면 일단 경기 침체 우려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수치를 좀 보니까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네. 높고 그리고 또 예금 잔고를 보니까 이거는 감소하고 있고 일단 뭐 저축을 해놨어도 감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물가는 높은데 지갑은 계속 얇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좀
이 경기 침체 우려를 어느 정도까지 걱정해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가지고 있는 모델로 저 미국 경기 침체 확률 추정하는데요. 예.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지금 20%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골드만삭스는 1년 이내 침체 확률이 한 25%다. 근데 저는 6개월 이내에 한 20%라고 보는데요. 뭐 그렇게 보는 거는 소비가 많이 감소할 겁니다.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국 임금은 올랐는데 물가보다 덜 올랐거든요.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이 정체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죠. 예, 미국 가계 저축률이 작년에 3.7%였거든요.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2007년 금융위기 직전에 3.4%였습니다. 그 이후로 가계 저축률이 가장 낮아졌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쓸 돈이 별로 없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이 이거 금리를 인상하면은 소비자들이 1년 후에 가장 많이 반응을 합니다. 1년 후에? 예. 그래서 작년 3월부터 금리를 올렸으니까 그 소비 줄어드는 효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3분기부터 미국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비가 감소하면은 뭐 당연히 고용도 줄어들고 예. 예, 기업 매출 줄어들고 이익 그렇죠. 줄어들고 예, 이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용이 뭐 지난 5월까지는 좋았는데요. 예, 그런데 최근에 어제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네. 예. 그거 보니까 26만 건은 늘어났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요인이 있기는 있을 텐데요. 예. 18만 건에서 최근에 26만 건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2011년 10월 이후로 최고치라는 겁니다. 아. 예, 서서히 미국 기업들이 해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실리콘밸리에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요. 불과 몇 달 전까지는 아침 출퇴근 시간에 차가 정말 막혔대요. 네. 예, 그런데 지금 그게 많이 차 막히는 실리콘밸리에 정도가 좀 줄어들고 널널해졌대요. 있다고, 네. 줄어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달 보니까 뭐 전문가들이 미국 고용이 한 19만 개 증가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는 39만 9천 개 증가했거든요. 네. 제조업에서는 줄어들었어요. 서비스업에서 다 늘었거든요. 이미 제조업 경기는 뭐 ISM 제조업 지수가 계속 50 밑으로 예. 밑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비스업도 거의 지금 50에 접근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3분기부터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그 모델상으로 예. 한 6개월 이내 예. 경기 침체에 접어들 그게 뭐 한 25%, 20%. 20%. 예. 그 정도의 20%라는 것은 이제 감이 안 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 20%? 뭐 그러면 거의 안 오겠는데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이제 생각보다 앞으로 높네. 경제 지표가 나빠지면은 네. 금방 100%로 올라가 버려요. 지표가 나빠지면요. 아. 그래서 앞으로 실업률이 올라가든지 ISM 제조업 지수가 좀 더 떨어지든지 그 다음에 고용 같은 게 예. 그 다음에 거기다 제가 주가도 들어가는데요. 지금 주가는 제가 보기에 지나치게 가대평가된 것 같습니다. 예, 국가 부도이익이 넘겼다고요. 뭐 너무 안심한 것 같은데 조만간 미국 주가가 한번 급락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 그러면서 이제 침체 확률이 금방 100%로 올라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교수님 출연하셨을 때 한 6월까지는 그래도 장이 좋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제가 올해 주가 전망하면서 뭐 4월, 5월까지는 좋다. 예, 그런데 6월에서 8월까지는 그래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예. 지금 6월 들어섰는데 좀 뭐 오늘까지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뭐 가끔 유튜브 댓글 보면은 예. 6월 들어서 조정 보인다는데 오르지 않느냐. 너 때문에 주식 팔았는데. 아이고. 그런 이야기가 지금 가끔 뭐 댓글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6월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요. 반절도 안 지났습니다. 네. 저는 조만간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에 한번 충격을 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일 큰 이유는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예, 소비가 감소하고 제가 계속 올해 6월, 8월 사이 특히 7월에 실물 충격이 한번 있을 것이다. 실물 충격. 예, 소비가 감소하면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요. 이익이 줄어들고 기업 CEO들은 지금 고용을 많이 늘려놨거든요. 근데 네. 기업 매출이 줄어들면은
야, 내가 너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놨구나.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지 않습니까? 10년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코로나 때 줄여버린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고용 갑자기 줄여버리고 고용 줄어들면 소비가 더 위축되고 이거를 제가 실물 충격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6월에서 8월 사이에 한번 올 수 있다. 특히 그 7월이 가장 어려운 달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지금 6월 초까지는 계속 좋은 모습입니다만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함께 지켜보시죠. 그 경기 진단 측면에서 교수님 일단 미국도 그러면 이제 뭐 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라는 말씀이셨고 어제는 지표상으로는 유로존이 예. 2개분기 연속 그냥 뭐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긴 했습니다만 좌우지간 역성장이 나와버렸습니다. 예. 이 뭐 그래도 뭐 유럽 증시 그렇게 뭐 하락을 한다거나 충격받지 않고 유로도 오히려 어제 강세로 가고 뭐 그런 상황이 되긴 예. 했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지표는 봐야죠. 그렇죠. 유럽 경제 중에서도 제일 나쁜 데가 독일이거든요. 근데 그저께 OECD가 뭐 또 3개월마다 세계경제 전망을 하는데요. 네. 세계경제 성장률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2.6인데 2.7로 0.1%포인트 올렸어요. 예. 근데 OECD가 예, OECD가 최근에 또 월드뱅크도 하기도 했고 예. 몇 군데가 예. 최근에 많이 낮춰놨다가 최근에 경제 지표가 네. 좀 좋으니까 올린 거거든요. 예. 근데 내린 나라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독일이에요. OECD에서요. 예. 아니 유럽의 제일 빵빵한 독일 예. 그리고 아시아에서 그래도 제일 뭐 경제 규모로 봐서는 제일 세다는 일본 예. 그나마 제일 또 이렇게 뭐 축구도 잘해 뭐도 잘해 다 잘하는 한국 거기를 갖다가 그 세 나라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아, 제조업 예, 강국이에요. 수출 강국이죠. 그러네요. 아. 예.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나쁘니까 이 세 나라가 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제조업 경기는 안 좋은데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경기는 좋거든요. 우리나라가 제조업 재고일 지수가 지난 4월 보니까요. 98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높습니다. 어디가요? 우리 제조업 우리 제조업 예, 지수가 예, 출하입에서 재고일 지수가 역사상 재고, 최고치거든요. 재고. 예, 예, 재고가 예, 예. 예, 출하입에서 재고가 일본, 독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업 경기는 좋은데 제조업 경기가 안 좋거든요. 아니 근데 재고가 쌓여 있는 비율이 많은 게 외환위기 때보다 더 쌓여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아, 그 정도라고 하면 그래서 심각한 거 아닌가요? 주로 반도체, 석유와 네. 예, 자동차 잘 된다고 그러지만 자동차도 재고가 지금 쌓이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그 제조업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세 네. 나라 예, 줄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근데 주가는 전혀 다른 방향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세계에서 제일 선진국에서 많이 오른 주가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길게 맞아요. 뛰고 있죠. 예, 독일 많이 올랐고 네. 미국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예. 우리도 세계 평균 미국보다도 괜찮고요. S&P 네. 500보다 우리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죠. 예. 예, 그거는 바로 제조업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올해 저 업종별 코스피 상승률을 보면요. 제일 많이 오른 게 전기전자 업종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운수장비입니다. 네. 이게 경기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가 현재는 나쁘지만은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거죠. 기대감. 예, 그 제조업 경기가 좋아진다는 게 이 선행지수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전 세계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 그림 보면은 빨간 선이 OECD가 발표하는 한국 선행지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저 파란 선은 우리나라 통계청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입니다만은 예, 제가 올해 그 주가를 전망하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예. 이 선행지수가 3월이 저점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일단 이제 OECD 선행지수는 4월에 조금 반등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반등인지 추세적인 반등인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예, 그리고 OECD 선행지수가 우리 통계청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 한 1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아, 그러네요. 상한기수 0.86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통계청의 선행지수도 뭐 4월이 저점일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데이터, 6월 데이터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요. 네.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이 선행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경기가 회복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기전자 업종, 자동차,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 현대차가 오른 건 앞으로 경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선행지수가 이렇게 이제
바닥을 치고 전환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마 빠르면 4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뭐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지만은 서서 회복될 겁니다. 예, 그리고 요새 저 기재부 장관이 4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선다. 제가 모델로 예측해봐도 4분기에는 무역수지 흑자예요. 아, 예. 그렇게 물론 보시는구나. 수입이 많이 감소해서 예. 축소 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계속 그 적자인데 이게 흑자로 돌아서면은 심리가 좀 개선될 겁니다. 이런 네. 것들을 주식시장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선행지수가 방향을 전하는 시점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6월, 8월에는 좀 조정을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예, 미국 쪽에서 아까 소비 충격이 한번 올 것이다. 예. 예, 그리고 이런 경기를 반영해가지고 주가가 너무 좀 빨리 올랐어요. 예, 제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코스피를 평가해 보면은 뭐 재고일 지수나 일평균 수출 금액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추세 있는데요. 거기에서 5 내지 10%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너무 앞서갔거든요. 예. 네. 이게 이제 조정되는 과정이 앞으로 몇 달 사이에 전개될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전망을 하기 앞서 저희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사실 독일, 예. 일본과 이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거기에서 지금 비롯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예. 독일 상황을 조금 보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좀 심상치가 않아서 전반적인 유로존 경제 좀 진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예. 우선 그 제가 저 예. 미국, 유로존, 일본 GDP 이렇게 예. 추이를 그려놨는데요. 네네네. 참 미국 경제는 탄력적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 2020년에 극한 침체에 빠졌다가 제일 빨리 회복됐거든요. 예. 예, 그런데 유로존 경제는 회복되다가 올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주로 독일 경제가 예. 마이너스 성장했기 때문이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일본은 올 1분기에 1분기만 따지면 세계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아요. 미국식 연율로 따지면요. 예, 미국 1.3%, 우리도 1.3%인데 예. 예, 미국이 어저께 잠정치 수정해가지고 발표했는데 2.7%거든요. 1분기로만 따지면은. 일본이요? 예, 예. 1분기에는 가장 높은 성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유로존 경제 성장을 제가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 표로 가져왔는데요. 뭐 올해 0.6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년에는 1.0. 뭐 낮은 성장이죠. 내년에는 안만하게 회복되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가 빨간 선으로 표시해놨습니다만 환율이 그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연말 기준인데요. 내년 연말까지 유로 강세라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뭐 기준금리는 올 연말까지 좀 올렸다가 내년에 예, 낮춘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독일 경제 중심으로 뭐 안만하게 회복된다. 예, 그런 걸 주가가 반영한 것 같고요. 네네. 요새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일본 경제죠. 예, 예. 예. 진짜 일본 눈에 요새. 띄어요. 예. 예, 일본이 거의 그 20년 넘게 GDP 디플레 있다가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이게 그 디플레이션인데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 GDP보다 명목 GDP가 더 낮아버리거든요. 예, 명목 GDP라는 건 실질 GDP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한 거예요. 예. 네. 근데 이런 나라 세계에서 없습니다. 예, 그런데 2012년 그 아베노믹스 이후로 이 GDP 디플레이터가 안만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예, 디플레이션에서 안만하게 탈피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오른쪽 그래프 보면은 명목 GDP가 이렇게 또 올랐다 떨어졌다는 나라는 세계에서 없어요. 명목 GDP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물가가 오르니까 네. 우상향인데. 우상향이거든요. 예.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올랐다 떨어졌다 그러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제가 분석해 보니까 니케이 225 주가가 명목 GDP의 1분기 정도 선행을 해요. 근데 최근에 주가 오른 거는 명목 GDP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올랐고 네. 지금과 2분기까지 주가가 오른 것 보니까 아마 2분기에도 일본의 명목 GDP가 더 올랐을 것 같습니다. 예, 디플레 탈피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반영하죠. 일본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근데 요새 언론에서 일본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저한테 뭐 칼럼 써달라는 부탁이 있어가지고 예. 예, 제가 일본 경제를 최근에 좀 공부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예.
일본이란 나라는 왜 미국 말을 그렇게 잘 들을까 그런 생각이 분석을 좀 들었어요. 해보셨어요? 네. 네. 일본이 80년대 중반에 미국 GDP의 70%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너무 크니까 이제 미국이 일본을 때리기 시작했죠. 첫 번째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85년 9월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요. 달러 약수 유도하겠다, 엔강수 유도해라. 일본이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85년 8월에서 87년 12월까지요. 네. 엔 가치가 무려 48%는 올라버립니다. 엔 가치가 48%는 그러니까 일본 수출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중앙은행이 금리 내려주면서 돈을 풀어버려요. 그래서 85년, 89년에 주가 3배 오르고 집값 2.7배나 오릅니다.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90년대 금리를 올리면서 거품이 붕괴됐고요. 그 다음에 87년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D램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73%라고 네, 그러거든요. 네. 일본이 몇 %였겠어요, 그때? 87년 무렵에요? 예, 80%였습니다. 80%요. 예,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많았었어요. 그러네요. 네. 예,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또 일본이 반도체가 커지니까 때리기 시작하죠. 86년, 85년 그 무렵에 미일 반도체 협상을 하는데요. 네. 그 협상이 뭐냐면은 일본한테 미국산 반도체를 20% 써라. 미국산 반도체를 20% 일본에서 써라. 일본에서, 일본에서 써라. 쓰라고. 예. 네. 너희들 만든 것만 갖고 다 그거 해결하지 말고 예. 미국산 미국산 20% 써라. 미국 깡패죠. 깡패죠. 근데 일본이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해가지고요. 그러면서 일본의 거품 붕괴되고 반도체 산업이 망가지면서 일본이 장기 디플레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너무 좋았죠. 엔강 세대니까 우리 원약 세대고 그다음에 저유가 저금리로 3조항으로 우리는 굉장히 높은 성장을 하고요. 예. 일본 반도체가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그 반도체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2012년가 아베노믹스 핵심이 그 물가 23%할 때까지 무한정 돈을 풀어보자. 네. 네. 2011년에 엔달러율이 77엔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140엔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도 미국이 좀 가만히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일본이 작년 11월에 라피더스라는 반도체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예. 예, 그 회사 주주가 누구냐면은 토요타 자동차, 소니, 일본 큰회, 일본의 8개 큰 기업들이 참여했어요. 네. 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요. 예. 또 미국도 일본 반도체를 기술협정 통해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미국이 이제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중국이 너무 커지는데 지금 중국 견제하려면 일본을 좀 키워야 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일본 엔약세도 가만 놔두고 일본과 반도체 회사를 그렇게 미국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뭐 일본 주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굴매님이 일본을 밟는 도중에 중국의 부상을 적절히 견제하지 못한 게 미국의 실책이 아닌가 이 말씀도 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빨리 커질 줄은 몰랐죠. 그래서 2001년에 미국 주도로 중국을 WTO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시켜 주거든요. 네. 예.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요. 예, 중국이 그 시장 개방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민주화 길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제 규모는 커지고 시진핑의 힘은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요. 중국을 너무 키워놓은 거죠. 예. 예, 지금 중국 GDP가 미국 GDP의 70% 이제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 중반 일본 GDP가 미국 GDP 70%를 넘어선 지금 그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을 이렇게 빨리 커지니까 예, 미국이 뭐 여러 가지로 견제하지만은 예, 지금 재정 적자가 너무 많고 뭐 쓸 돈들이 그렇게 과거보다 크지 않으니까요. 일본을 키워가지고 중국을 견제하자. 예. 그래서 사실 교수님도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 두 가지 사례를 드셨습니다. 85년도 플라자 합의. 예. 그래서 NR을 강서로. 예. 그리고 미일 반도체 협정 해서 적어도 미국산 반도체 20%는 갖다 써라. 예. 안 갖다 써도 충분한데도. 예. 그거보다 보니까 요즘 저 뭐 아주
본물처럼 튀어나오는 그 일진 드라마가 막 생각나네요. 야, 나는 뭐 내 말대로 해. 뭐 이래가지고 뭐 빵 가져와 이래 되고 뭐 얼마 있냐 이런 그거 하고 그러면은 아베노믹스는 미국이 용인해줬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인해줬죠.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왜 생겼냐면요. 2008년 미국이 위기가 오니까 미국이 한 해 동안 돈을 2배 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2008년에 123엔이었어요. 근데 2011년 7월에 77엔까지 떨어진 그러니까요. 거죠. 예. 미국이 돈 푸니까 엔화가 강세됐죠. 그래서 디플레 압력이 더 심화되니까 엔 강세되니까 일본이 그때 2012년에 뭐 미국하고 어느 정도 협의했겠죠. 아베노믹스 핵심이고 돈 푸는 거거든요. 물가 2, 3% 될 때까지 무한정 돈을 풀어보겠다. 그것도 저 미국이 이제 돈 풀어가지고 일본도 돈 풀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일본은 미국이 그냥 키웠다 그때 줄였다. 참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 이미 고일이 됐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미국에 공 많이 들였습니다. 트럼프 예.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막 버선발로 뛰어갔고 예, 골프도 막 몇 번 치고 많이 쳤죠. 예, 맞습니다. 네. 벙커에서 나오다 막 넘어지기도 하고 악수도 뭐 악수 그 유명한 악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한 10몇 초인가 예. 그렇게 길게 했죠, 네. 맞아요. 근데 어떻든 일본 경제가 디플레에서 탈피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저 주식 투자를 선진국에도 나눠 투자해야 되는데요. 미국보다는 차라리 일본이나 독일 주식을 이제 더 해야 된다. 아, 네, 그렇게 하고 미국에 눈 돌린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았는데 네. 앞으로는 독일이나 차라리 일본. 그 블룸버그 네. 컨센서스를 보면요. 예. 미국 경제 작년에 2.1% 성장했는데 올해 1.1, 내년에 0.8%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 대부분의 국가들 전망, 경제 전망치가 올해보다 더 높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네. 근데 유일하게 큰 국가 중에서 선진국 중에서 미국 경제만 내년이 더 나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블룸버그 컨센서스뿐만 아니라요. 네네. 어제 그 OECD 발표도 그렇고 IMF도 발표도 그렇고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 올해보다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그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기 때문에 네네. 예, 그거를 어느 정도 해소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선진국 우리 주식 투자해야 되는데 예, 미국보다는 차라리 일본이나 독일 주식을 더 하시는 게 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일본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랠리 이어진 상황도 다 분석하면서 미국이 어느 정도 뒤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텐데 네. 그러면 미국보다 독일, 일본 추천해 주시는 거 보면 이런 랠리나 상승세가 좀 일정 기간은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은 네. 너무 또 이난을 또 우리나라가 아. 앞서갔다고 평가했지만은 네네. 일본도 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아. 니케이 225를 그 명목 GDP하고 저 일본 기준으로 평가해 보니까 한 네. 13% 정도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 계리가 이제 제가 6월, 8월 달에 미국에서 주가가 조정을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러면은 뭐 일본, 유럽 주가도 다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조정폭은 미국보다 줄어들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너무 명목 GDP에 비해서 일본 주가가 앞서갔는데 그 미국 쪽에서 충격이 오면서 전 세계 주가가 다시 추세선으로 접근해가는 과정이 전개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저 일본 주식 사라고 권유하지는 않고요. 아하, 네, 조금 알겠습니다. 기다렸다. 다만 미국보다는 예. 그래도 일본이다. 예, 이 정도.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5년, 10년은 더. 네. 근데 확실히 코로나 때 저점 대비 이렇게 보면은 네. 일본이 우리보다 빠르긴 빠르네요. 근데 네. 이제 그 2021년까지 3,300까지 갈 때는 우리가 속도가 더 낮습니다만 현 레벨을 봤을 때는 코로나 저점 대비 일본이 놓은데 교수님 왜 이렇게 생각하면은 니케이를 보니까 잘 가는 거는 맞는데 예. 뭐 데일리 차트 보면 데일리나 위클리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막 아우 좀 과열이야 예. 교수님 말씀 맞다나 지금 그거 하는 것보다 좀 기다렸다가 싶은데 또 월간 차트 같은 거 보면 그 기다리다가 그냥 휙 날아가 보면 이렇게 닥쳤던 개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예, 그래서 저는 좀 비싸다는 느낌은 드는 반면에 중국은 또 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중국을 별로 이렇게 뭡니까 세계 뭐 그런 대로 이름 알려진 데서는 요새 중국에서 돈 빼고 오히려 일본 한국가라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던데.
예, 요새 미중 패권 전쟁이 워낙 심하다고 중국의 기업 지배 구조 네. 불투명하다고. 예, 최근에도 제가 미국계 연구하는 그 애널리스트를 만나봤는데요. 예. 네. 주로 외국계 금융회사 예, 예. 근무하는 사람들이죠. 외국 금융회사들이 지금 중국으로는 덜 가고 일본으로 주로 간다는 겁니다. 일본으로 간다. 그렇게 정책적으로 일부 금융회사에서 정책 방향을 그런 식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요? 그래도 최근에 중국으로 자금이 계속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세계 자금들이. 그런데 중국 주가는 요새 부진한데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리오프닝 한다고 리오프닝 하면은 굉장히 빨리 소비 늘어나고 경제 성장이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했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아직 그런 영향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4분기에는 저는 구체화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만나보셨다는 그 외국계 그분이 혹시 그는 힌트 안 주시던가요? 예. 우리나라 진짜 많이 샀습니다. 금년에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많이 샀는데 이거 보면은 단타 치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느낌에. 단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주가가 그동안 저평가됐고요. 환율도 여기서 좀 더 오를 수는 있어도 제가 봐도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면 한국 주가도 저평가, 원화 가치도 저평가. 그런데 제가 어디에 OECD 전망치 보면서요. 정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예. 왜요? OECD가 우리나라 경상수지 올해 적자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올해 연간으로 예, 예. 연간으로 적자. GDP 대비 마이너스 0.3%.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요. 언론에서 경제 성장률 낮췄다. 이것만 보도하지. 우리 경상수지 적자가요. 97년 외환위기 때까지는 경상수지 적자였는데 98년 이후로 경상수지 적자가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연간으로 경상수지 단 적자. 한 번도. 네. 그런데 지금 4월까지 경상수지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났는데요. 올해 한국은행에서 한 140억 달러? 이 정도 경상수지 흑자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OECD가 GDP 대비 0.3%면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한 50억 달러 정도 적자를 보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경상수지가 적자면요. 사실 우리나라 금융시장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지금 이제 98년 이후로 처음 적자인데요. 네. 환율도 높은 수준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저는 OECD 전망이 경상수지 적자는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모델 가지고 거의 주요 경제 변수 예측하는데요. 네. 예측 오차가 제일 큰 게 경상수지고요. 미국의 고용이에요. 왜 그래요? 예? 왜 그만큼 변수가 변동성이 많아요? 심하다는 변동성이 거죠.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아까 미국 지난 5월 고용이 전문가들 한 19만 개 증가할 것이다 했는데 39만 9천 개 나왔거든요. 그렇게 예측 오차가 커요. 그다음 우리 경상수지도 한국은행이나 누가 전망하든지 정말 예측 오차가 큽니다. 지나고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도 예측 오차가 크고요. 그런 거 예측하고 살아야 되는데 틀려도 별로 욕도 안 먹고. 꼭 이거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 이거 예측했다가는 맞춘 거는 기억들 안 하시고 꼭 틀린 것만 기억하시면서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바보야 하시니까 참. 근데 만약 OECD 예측처럼 우리 경상수지가 적자난다면요, 그 98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큰일이잖아요. 무역 수지가 몇 개월째 적자입니다 해도 믿는 구석은 그래도 무역은 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해외에 투자한 게 많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자나 배당도 있고 아니면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투자하는 것도 많아서 경상수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안할 수 있었는데 경상수지까지도 적자라면 이제 좀. 예, 그거는 우리 경제에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예, 경상수지 문제. 근데 저는 OECD가 왜 그렇게 전망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거든요. 예,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으면은 경상수지는 대부분 흑자예요. 근데 올해 OECD가 그렇게 경상수지 적자로 예상한 걸 보고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경상수지 적자라면은 제가 4분기 주가 오른다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전망하고 환율도 4분기 와서 내년 가서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떨어질 거예요.
OECD 전망 경상수지 학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근데 오늘 또 4월 경상수지가 발표됐는데 네. 사실 시작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았었어요. 우리 경상수지가 적자폭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거는요. 계속 애국인 우리가 주식 채권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 네. 배당금 이자 소득이 들어오거든요. 아. 올 5월까지도 거의 130억 달러 들어왔어요. 그렇군요. 우리가 그동안 경상수익자 가지고 돈 벌어 가지고요. 그런 돈 가지고 미국 채권 사고 주식 사고 뭐 그래서 계속 이자 우리가 지금 네. 돈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예. 국민연금이 우리 돈 다 모아 가지고 예. 저 돈놀이 하고 있죠. 야, 이 OECD는 교수님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이 OECD에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좌우지간 저는 뭐 IMF 때 97년에 다니던 회사가 예. 없어졌으니까요. 예. 뭐 상처가 있는데 그 IMF 오기 1년 전인가 우리나라 OECD 가입했다고 참 좋아했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래 이제 했는데 OECD 가입해서 이제 선진국에 반년에 올라섰다 하고 나서는 딱 1년 만에 IMF 외환위기가 오면서 혹독하게 그때 어떤 분들한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그때 많이 힘들고 많이 이제 잃게 되는 그런 국면이었죠. 그러고 예. 나서 또 이게 또 골프장에서도 스킨스 게임 하다가 그 뭐 몇만 원 따고 나면 이제 OECD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안 나던 오비하고 벙커 막 들어가고 이런 게 유난히 예. OECD만 가입하면 예.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우리 OECD 가입했죠. 그랬었죠. OECD 가입 조건이 우리나라 자본시장 거의 개방이었어요. 개방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애국계 자금이 밀물듯 우리 그렇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 경제에 나빠진다는 조짐이 나오니까 제일 옆에 있는 일본 자금이 제일 먼저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자금이 급격하게 빠지니까 결국 IMF 뭐 경제기관권 정말 IMF 처방에 따라 정말 우리 혹독한 구조조정을 했죠. 혹독했습니다. 예. 예, 그때 저는 IMF 처방이 너무 가혹했다고 생각해가지고요. 네. 제가 우리 이승희 아나운서 나이쯤 됐을까요? 그때 아. 밤잠을 못 자고 한 경제신문에다가 네. 뭐 세상 이름도 안 알려졌는데 저 IMF 처방 과도하다. 과도하다. 이런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예, 그 당시 IMF 처방이 안 따르면은 돈을 안 줬으니까요. 네. 우리 국가 부도이익이 갔었죠. 그래서 맞아요. IMF 처방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했었어요. 네. 지나치게 고금리 정책을 썼죠. 그래서 그때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되고요. 물론 뭐 구조조정이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가혹한 구조조정이고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떠나서 했습니까?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었어요. 예, 그만큼 가혹한 네, 구조조정을 네. 예, OECD가 한 거죠. IMF가. 그때 임창열 그 당시 부총리하고 네. 그 IMF에서 이제 구제금융 주는 거 협상했던 당사자가 그 당시 수석 부총재 스탠리 피셔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참 과도하다 내지는 과연 그 처방이 옳았느냐. 아마 우리도 IMF 이전하고 IMF 이후로 대한민국의 기업 문화나 사회 우리고 국민들의 어떤 생활 패턴까지도 확 바뀌었다고 예, 많이 보는 바뀌었죠. 예. 그랬을 것 진짜 같아요. 엄청난 네, 네, 사건이었는데 과연 그 처방이 옳았는가 하는 의문은 저도 그 당시에 있었고요. 예. 그래서 과연 스탠리 피셔 그분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던 정말 세계적인 석학이요. 예. 그분의 처방이 늘 진단이 항상 옳은가 하는 예. 의문은 늘 달려 있습니다. 예. 결국 한번 뭐 프라자 합의 같은 거 뭐 미일 반도체 협정 같은 것만 아니었지. 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탈탈 털어 먹었습니까 한국. 아이고, 저는 그때 생각하면 아버지 손잡고 집에 있는 제 돌반지, 어머니 결혼식 때 뭐 반지, 뭐 집에 있는 금부치 다 뒤져서 아버지 손잡고 갔던 기억이 나요. 은행. 그래. 아버지가 이런 거는 같이 가서 너도 봐야 한다 이러고 데려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되게 아주 훌륭하시네요. 네,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그게 선명하게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선명하게.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주 스쳐 지나가듯이 잠깐 환율 얘기를 예. 했었거든요. 근데 환율도 좀 자세히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여쭤보는 시간은 가지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저 네. 주가가 오르면 환율이 많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오늘 네. 좀 환율이 떨어졌는데 그동안 별로 안 떨어졌어요. 예,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중국 위안 환율이거든요. 네. 예, 국제 결제원에서 실질 실환율 계산할 때 이 가중치를 두는데 중국 비중이 32%, 미국 비중 13%밖에 안 돼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고 예, 예. 네. 예, 국제 결제원이 보는 거죠. 근데 최근에 중국 위안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최근에 7.1도 넘었죠. 예. 그래서 우리 환율 보니까 최근에 뭐 이안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예, 뭐 무역 수지 적자도 있고 경상 수지 적자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이안화 가치 하락이었었어요. 예, 그러면 이안 가치가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그거는 저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 했다고 그랬지만 기대에 지금 못 미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우리 저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네. 예, 그런데 뭐 저는 단기적으로 저 환율이 좀 더 오르리라 보고 있어요. 예? 단기적으로? 우리 환율. 예. 단기. 그래서 네. 6월, 8월에는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은 미국 문제지만은 미국 달러 가치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11년 8월 달에도 S&P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는데요.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달러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 기축통화라는 거죠. 이번에도 저는 뭐 6월, 8월 이 무렵에 뭐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서 달러 가치가 좀 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작년에 10월에 달러 지수가 114에서 최근에 101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04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네네. 뭐 올라봤자 108 안팎이라고 보는데요. 뭐 달러 가치가 좀 오르면은 좀 원화 가치는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6월, 8월 달에는 환율도 좀 불안하게 움직일 것이다. 예, 그리고 4분기 가서는 뭐 내년 가서 환율이 계속 떨어지라고 하는데요. 예, 당분간 환율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지금 미국 장을 갖다가 이번 다들 뭐 썸머랠리를 얘기를 입에 올리고 있고 아니면 혹자들은 또 조금 썸머랠리를 한두 달 좀 땡겨서 지금 누리고 있다. 예.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뭐가 제일 찝찝하신 거죠, 미국 증시? 지금 너무 가대평가됐다는 거고요. 과대평가됐다. 그러니까 명목 GDP로 평가해 보면 우리 주가는 저평가됐는데 네. 미국 S&P 500 기준으로 보면 한 3,500 정도 나와요. 지금 4,200이니까. S&P 500 교수님 기준으로. 모델로는 3,500이다. 적정 수준이요. 지금 얘는 지금 4,200인데 4,300, 4,200이 아니고 지금 4,300 예, 예. 턱 예, 미칩니다. 그만큼 예. 가대평가됐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뭐 M2 이런 거로 평가해도 예, 최소한 10% 이상 가대평가됐거든요. 나스닥 쪽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미국 소비가 감소하면서 기업 매출 줄어들고 이익 줄어들 예상치들이 앞으로 하반기 들어 많이 나오리라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서 가대평가됐는데 실물이 그 뒷받침 못 해주고 기업이익이 뒷받침 못 해주면서 한번 좀 급락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시총 1위 애플이나 예.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한번 교수님 한번 보셨습니까? 한번 들여다보셨습니까? 뭐 엔비디아는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아, 네, 지나치게. 그다음에 애플도 네. 거의 정고점 도달했더라고요. 예, 거의 뭐 정고점에 와 애플 있습니다. 뭐 시가총액이 한 2조 몇천억 달러 되죠. 우리 GDP가 지금 1조 8천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시 또 가대평가 영역으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주식들이라. 아, 모든 미국 주식 모든 것들이 주식. 다. 예. 그러면 경기 침체 측면에서는 우리는 걱정 없을까요? 소위 말하는 우리 막 크게 악소리 안 나고 좀 스무드하게 갈 수는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우리는 먼저 침체에 빠졌죠. 작년 4분기 우리 경제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1분기 일본보다 더 낮은 성장을 했고요. 아마 3분기, 4분기도 뭐 큰 성장은 아닐 겁니다. 예.
그래서 올해 지금 뭐 한국은행 1.6% 전망했다 1.4%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올해 1% 안팎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소비, 투자, 수출 뭐 1.4% 성장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결국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요. 네. 예, 그런데 이번 정부는 지난 정부가 돈 많이 썼다고 돈 안 쓰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지금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예. 네. 예, 정부마저 돈 안 쓰면요 1% 성장하기도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올해는요. 정부 말씀하시니까 저는 요즘에는 그 각 나라들 중앙은행들은 어떤 마음으로 조금 지금 상황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동결을 했다가 다시 기준금리 인상한 곳들도 있지 않아요? 뭐 캐나다나 호주 예, 같은데 예, 예. 물가 때문에 다시 예. 그 금리를 인상했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 소비자 물가가 5월에 3%대 진입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하반기에는 2% 중반까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아. 소비자 물가 CPI가요? 예, 기저 효과도 있지만은 우리 수요가 그렇게 위축된다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미국 소비자 물가도요. 뭐 미국에 제가 실질 금리 여기서 그려놨습니다.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요. 예. 역사상 실질 금리가 가장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예. 마이너스 폭이. 그런데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실질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요. 이 실질 금리가 오르기 위해서 국채 수익률이 올랐죠. 금리가 올랐죠. 0.5%까지 떨어졌던 10년 국채 수익률이 뭐 한때 4%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10년 미국 국채 수익률 적정 수준 추정해 보니까 14% 정도 되거든요. 금리는 여기서 더 못 오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실질 금리가 정상화되려면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낮아지고 있지만은 저는 미국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10년 국채 수익률보다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금리가 이제 실질 금리가 플러스 정상화되는데요. 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도 수요가 위축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소비가 위축될 거라는 거죠. 소비가 위축된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 예. 인플레가 잡힌다. 예. 좋은 거야라고 바로 즉각적으로 답을 내려 했더니만 그건 또 수요의 수요 위축이다. 위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거시는 머리 아파. 어려워요. 주가를 결정하는 게 예, 결국 그 거시적으로 보면은 금리하고 기업 이익이지 않습니까? 예. 네. 금리는 떨어집니다. 예, 그런데 기업 이익 증가율이 금리 떨어진 것보다 하반기로 더 빠르게 떨어질 거라는 거죠. 아까 교수님 뭐 우리 김혜희 교수님께서도 참 제가 이렇게 교수님 오래 배워왔습니다만 거침없으시거든요. 갖고 계신 뷰나 생각을 갖다가 그 뭐 가감없이 말씀하시는 네네. 아까 엔비디아 딱 여쭤봤더니만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 어떤 그 평가가 궁금한 게 지금 우리 국내에서 가장 핫한 2차 전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제 확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반도체 요 두 개에 대한 어떤 교수님의 밸류에이션 진단인데 2차 전지 먼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2차 전지는 뭐 장기적으로는 성장하죠. 세계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지금 세계 평균은 이제 10%간 넘어서고 있거든요. 예, 중국은 30% 넘어섰는데요. 앞으로 90%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뭐 제가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60%, 50% 넘었다면요. 앞으로 성장성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제 10%밖에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10% 지금 침투율을 하시면 한 10대 중에 한 대다. 예, 전기차라는 겁니다. 그 뭐 세계 평균이. 이쪽에 제일 잘한다는 그 아저씨는 2%라고 또 뻥을 치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세계 평균이 세계 평균이 네, 제가 10%. 어제 저 자동차 담당자하고 1시간 이야기를 아, 그래요? 또 마침 그러셨구나. 네. 네, 네. 저도 뭐 전기차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뭐 괜찮더라고요. 아, 타고 다니세요? 예. 지금? 타고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교수님은 올 1월부터 테슬라인가 아닙니다. 다른 차인데요. 예. 근데 거기에 그 2차 전지가 뭐가 들어가냐 그랬더니 국산이 안 들어가고 CATL 거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 충전하면요. 얼마나 가요? 650km 정도 갑니다. 그래요? 오. 650km면은 뭐야?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다시
그거 좀 예, 조금 위험하지만은 그러면 한 번 완전 충전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 그게 오래 급속 걸리죠. 충전이 있고 네. 저희 아파트 같은 데는 안속 충전이거든요. 완소. 급속은 비싸고. 아, 근데요, 그 한 번 충전하는데요. 예. 그 12,000원이면은 돼요. 예, 얼마나 쌉니까? 오, 아, 그것까지 기름값 600, 생각하면 650km 싸죠. 달리니까. 네. 괜찮죠. 예, 그런데 이제 지방 같은 데 가가지고 이 전기 충전소 찾기가 찾아다니는 어렵죠. 좀 힘들어요. 네, 네. 예. 아, 그래서 전 진짜 써본 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가 지금은 좀 궁금하더라고요. 불편합니다. 아,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앞으로 그 전기 충전소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예, 그런데 뭐 이제 이 10%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자동차 담당 애널리스트하고 네. 현대차가 어떻느냐. 예, 자동차는 뭐 한번 제가 자동차 담당 애널리스트 불러가지고 말씀 나눠보십니다만 앞으로 1차적으로 전기차로 누가 앞서가느냐. 네.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는 누가 앞서가느냐. 그거거든요. 네. 근데 현대차가 1등은 못해도 한 2등 정도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전기차는 중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대요. 세계에서. 아. 그래서 그동안 독일, 일본 내연기관차가 세계 여러 곳을 다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제가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깨달은 것은 앞으로 중국 전기차가 특히 아시아 지역부터 전 세계로 돌아다닐 것이다. 아. 전기차는 중국이 제일 빠르거든요. 빠르다는 게 싸게 만들죠. 아. 배터리도 잘 만들죠. 아마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그러실 텐데 동네 굴러다니는 마을버스 전부 중국산입니다. 예. 예. 네, 아, 저희 저상버스 그런 것들이요? 예. 저 강화도에서 제 주소지가 강화도인데요. 네. 거기서도 저 중국산 거 마을버스 많이 다 봅니다. 중국산이에요? 아, 저 미처 몰랐던 내용이네요. 아. 그 정도로. 근데 전기차는 지나치게 또 최근에 빨리 올라가지고요. 뭐 조정 국면이죠. 그런데 저는 뭐 다시 오르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3분기에 뭐 조정 거쳤다가 다시 오르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지금 많이 떨어졌다 반등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완전히 저는 상승 추세로 돌아선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뭐 3분기 전반적으로 주가 지수 저는 많이 조정 받을 때 그때 전기차도 떨어지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올해 들어서는 계속 삼성전자 사십시오, 사십시오. 반도체. 예. 네, 네.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는 거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3월이 저점일 것이다.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에 약간 선행하거든요. 고점에서 약간 선행하고 저점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에 선행해요. 네. 근데 3월의 저점이니까 삼성전자 주가는 미리서 오를 것이다. 네, 그래서 뭐 52,000원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72,000원 뭐 이 정도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삼성전자도 너무 장기적으로는 좀 속도가 너무 빨리 오른 것 같아요. 빨라요? 아, 저는 네, 좀- 주주로서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은데. 아,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장기적인 관점은 계속 오르는데요. 네, 오르는데.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네.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단기적인 이렇게 추세가 관점에서 있는데 빨랐다. 네, 저는 뭐 제가 HP 필터로 추세를 구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추세에서 2로 10% 벗어나면 저는 비중을 줄입니다. 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네. 삼성전자는 추세에서 10%더 벗어나 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추세에 접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멀리 내다보면 계속 오를 건데요. 뭐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뭐 2차 전지고 뭐고 다 조정 국면에 서서히 들어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뭐 교수님의 모델도 네. 참고해야 되지만 또 하나 참고해야 될 게 사모님 포트에 아, 지금 저도 궁금해요. 삼성전자가 아직 그 건재한 포트 근황. 네. 그 주식을 재미로 하더라고요. 그냥 계속 그 몇 주 샀다가 팔았다가 그래서 계속 뭐 오래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안 아, 근데 가지고. 은근히 수익 엄청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익 나면 팔고요. 아. 그러니까 돈 많이 못 벌죠. 사모님은 2차 전지 언제쯤 손대셨나요? 2차 전지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요새는 저 삼성전자하고 조선업종, 조선업종. 예, 어, 조선업종 아니 제가 네. 저 울산을 몇 번 가보니까 그 조선업종 담당자들 이야기해 보니까 뭐 올 하반기 내년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대요.
근데 최근에 그 조선업종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최근 또 네, 예. 네네네. 얼마 네. 전부터는 지금 많이 좀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더니 우선은 그냥 조선업종 주식 샀다 팔았다. 교수님 전 이제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반도체주 여쭤봤는데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급한 감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2차 전지랑 반도체 이야기를 딱 했는데 워낙 2차 전지가 막 오를 때 이미 올랐으니까 지금 타서 뭐하나 위험해 하고 안 탔는데 또 막 그 다음에도 막 좀 올라줬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이제 막 좀 오르는데 지금 타면 나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받아서 나 또 오랫동안 고통받을 거야 하고 이제 조심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 그냥 계속 몸 사릴까요? 그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좀 6개월, 1년 내다보시면요. 네. 지금 사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3개월 사이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교수님하고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시장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하도 좋은 인사이트라서 굴매님이 올리셨던 것 같은데 그 캠피셔가 그랬다는데요. 시장은 거대한 그 모욕 전문가랍니다. 그레이트 휴밀리에이트라고 좌우지간 전문가들 갖다가 우습게 만드는 곳이 시장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이고. 어쨌거나 교수님께서는 조금 이렇게 뭐 길게 봐서는 그거 하지만 지금 이제 이번 여름이 서머 랠리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미국발 조정의 가능성을 더 좀 높게 보고 계시다.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까지 듣고 교수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교수님. 시간은 고맙습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